자, 지금 뭐 숫자가 나왔죠? 170, 12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럼요. 이게 어떤 내용에서 나온 건지 먼저 이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를 얻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호남 제주에서 30석, 수도권에서 50석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0석이잖아요. 기타 지역에서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채 안 될 건데 이렇게 되면 120석을 넘기기 힘듭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70석, 또 영남과 강원이 이제 총 73석인데 여기서 한 65석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것만 해도 이제 130, 예, 거기다 그냥 충청에서 한 20석? 이러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꺾기는 어렵다. 이재명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2020년에 역데자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이 2020년 총선에 완전히 방향이 바뀐 역데자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는 짧게 들었지만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었어요. 지금 이제 정치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질문을 제가 OX 질문을 지금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분석 그리고 분석의 어떤 근거 들으셨는데 내년 총선에서 여당 지금의 여당은 170석 그리고 민주당은 120석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에 동의하시면 O 아니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아니면 X를 골라서 앞에 꽂아주세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전원 다 X 동의 못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X를 하셨어요. 자, 어떤 점에서 좀 전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예. 저대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은 멀티 리스크로 지금 뭐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혁신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한 두세 달 안에 여러 가지가 판가름이 나고 두세 달이 되도록 이재명 리스크가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예측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혁신의 기류가 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민주당 안에 있는 누구도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국힘당도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요. 예. 지금 공천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이 공천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국힘당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몇 가지 팩터가 아무것도 짐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예. 지금 너무 이르기도 하고 너무 빨리 맞지도 않을 거고요. 저런 예측이 선거 전에 많이 있어 왔는데 예. 오히려 저 예측대로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예측은 그냥 원오브댐의 예측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혀 실현화되고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이 특히 120석 정도에 그칠 거다. 이거 너무 낮게 봤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혁신의 움직임이 성공을 한다면 예. 국민들이 새로운 평가를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기찬 당이 다르신 윤기찬 부위원장께 역시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고 X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은데요.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저렇게 싶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오. 사실은 저렇게 꼭 되겠다라는 되겠냐라는 걱정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되겠냐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럼 여당이 170석이나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점을 말씀하신 겁니까? 솔직히 이제 국회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을 일단 차치하고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느 때보다도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의 역할이 물론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국민의 그 기대는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분들은 그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양당에서 어떤 공천의 혁신을 할지에 따라서 공천의 혁신의 방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어떤 분들이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출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반윤연대로 나올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후쿠시마 이런 외교적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
과 관련된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도 저렇게 비판을 강하게 하시는 거 볼 때는 예. 어쨌든 반윤연대를 위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반윤연대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예.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반윤연대의 어떤 전략을 갖고 총선을 치른다. 그럼 저는 많이 진다고 봐요. 저런 의석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분이 나와서 반윤연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격전이 치러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두 분 말씀 마저 듣기 전에 이 지금 전망하신 분이 좀 추가로 내놓은 설명도 있거든요.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면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5년간 보수를 심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성찰과 쇄신을 요구할 때까지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윤경호 수장님, 그러니까 170석 대 120석 이런 전망인데 이거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고르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저분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다고 하든 간에 예. 지금 시점에 저 얘기가 과연 얼마나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 총선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설사 정당 쪽에서 얘기를 했다 한들 예. 그리고 저분이 무슨 여론조사에 아주 대단한 전문가로 평소에 잘 맞춰왔던 분인지 아니면 뭐 어느 도사처럼 신공을 가졌던 분이라 하더라도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유권자들의 이 정치에 대한 평가 주기가 너무나 짧아졌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22년 5월에 대통령 선거 치렀을 때 0.7%포인트 차이로 이 당락이 갈렸죠. 예. 그 후 직후에 2달 이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쪽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뭐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또 뭐 돈 봉투 사건, 예.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뭐 코인 리스크 이런 것들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 대해서 싸늘해진 거와 함께 국민의힘 반사적인 이익을 별로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거 직전까지 엄청나게 되풀이가 될 텐데 예. 감히 누가 나서서 지금 저런 얘기를 전망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이 저희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넘치잖아요. 정보가 너무 홍수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예. 그래서 그걸 오히려 골라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택적인 것만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판단의 오류가 아주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요. 예. 또 하나 쏠림이 우린 너무 심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예. 여론도 그렇고 뭐 한쪽을 밀어주는 거나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예. 선거 직전까지 어느 쪽도 어느 정당도 결코 자신할 수 없고 누가 숫자를 가지고 전망치를 내놓는들 그건 무게를 싣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의 말씀 들었는데 공통점은 지금 뭐라 하기 너무 빠르다. 그럼 어떻게 하나? 평가의 주기가 짧아졌다 이 말씀이에요. 예. 소속 변호사. 저도 이게 X를 든 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첫째는 이제 저는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관계 양당제가 될까부터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민주당도 이미 친명 비명이 심리적 분당 상태. 돌아올 수 없는 게 당이 깨질 수도 있다 보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도요. 공천 여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이제 최경환 의원 예. 또는 이제 우병우 옛날에 있잖아요 수석 이런 이제 다양하게 친박 연대 쪽에서 무소속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보수도에게 좀 분열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두 당이 저렇게 290석을 싹쓸이 한다. 이거는 이게 좀 생각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진영이 총력 결집하면 이게 세가 비슷합니다. 예. 이번에 대선에도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고요. 지금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중간 투표밖에 안 되거든요. 총선이. 예. 그런데 이미 부정 여론이 50% 되고 우리 이게 긍정 여론보다 좀 높아요. 예.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이게 회의가 되는 이 두 가지 이유고 결국 제 생각은 어느 진영이든 박빙이다. 예.
박빙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는 항상 이게 교만한 정당, 예. 교만한 이게 교만한 군대는 항상 필패합니다.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얼마나 더 민심 속으로 예.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면서 뜨겁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느냐. 이게 따라서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아마 1, 2당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당에 대해 예측할 때 이제 지지율 조사가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지율 조사 말고요. 이른바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당 호감도. 이거는 좀 멀리 보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여기 호감도 조사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래프 좀 한번 보죠. 최근이 5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2년치예요. 여기 보면은 뭐 2019년부터 쭉 나오죠. 과거에는 보면은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인데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거의 뭐 비슷해요. 30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글쎄요. 좀 네 분 말씀하셨는데 모른다는 거죠. 이 호감도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당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갈래 약간 내용처럼 비춰지는데 최근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와 관련된 쓴소리들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보직을 맡거나 또 원내대표라거나 이런 분들은 바쁘니까 주요 상임위의 주요 역할을 못해요. 전력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간사라든가 주요 상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치를 안 했어요. 원내대표 지낸 분들 뭐 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대상이 아니었던 분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3명 다 모조리 올렸으니 그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주당복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견들이 달라서요. 특히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또 오늘도 반응이 있었어요.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다. 제가 지도부 입술이 되겠다. 행안위원장 기필코 사수한다. 지금 행안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정청래는 해야겠다고 막 이 싸움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내용이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가고 있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상황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 21대가 되면서 상임위원회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싹쓸이가 돼버렸거든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다 가져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 사고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요. 예. 과방위 행안위를 이제 맞교대하기로 또 합의가 됐어요. 예. 근데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당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분이 그렇죠. 나온 거죠. 당에서 근데 그 사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고위원회 또 당선이 지도부가 된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당직을 고위직을 하게 되면 국회직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겸양이었고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상례니까 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례상 그랬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나 원래의 약속대로 행안위원장을 갈래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박홍근 전임 원내대표가 또 교육위원장을 가겠다고 내정이 됐고 한정혜 전 장관이 또 되게 장관을 하면은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 상임위원장 안 했는데 한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관을 한번 했거나 전현직 지도부였으면 상임위원장 안 맞는 게 그동안 관리였다. 그렇죠. 국회직하고는 이렇게 서로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겸양지덕이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도이 비슷하게 정도이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이런 지금 깨진 겁니다. 근데
이 정청래 의원은 왜 본인의 행안위원장 자리 맞는 걸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시켰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러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죠. 위험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박광원 원내대표 팩타가 생긴 거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4월 말에 되면서 이런 것들에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와서 지도부를 흔들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생각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아무튼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뭐 민주당 상황 뭐 이 정도고요. 뭐 이 정도 보고요.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영상만 한번 들어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 요즘에 참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명을 해라.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을 꼭꼭 숨어라? 김남국? 그건 아니다. 근데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로서 세비를 받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지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전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저는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겠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타이로 봐선. 서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남자답게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거는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던져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비썸하고 업비트 거래 자료를 본인이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공개나 해명을 안 해요. 자기만 이게 수사에 이용을 방어를 하려고 이게 정말 비겁한 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의원직을 빨리 던지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라. 예.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사퇴 얘기, 아니다 얘기 뭐 이런 게 또 격돌처럼 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짧게 영상 준비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